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디, 다들 한 주 잘 지냈어요? 네. 에? 아이고, 없네. 하이시스 7.2까지 7.3까지 이거 아시스 정식 버전 뭐 쓰세요? 버전? 그러니까 저희 연구실에서 7.2하고 7.2? 7.3하고 1.2하고 1.4? 쓰는데 이게 작업을 한다고 7.3에서 한 게 7.2에서 안 열려. 안 열리지, 네. 그럼. 그래가지고 버전은 통일해야 될 거라마? 예, 처음에 저희가 통일 안 하고 시작해가지고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다 왔나? 오늘 김자경 학생 무등하고 뭐던데? 네, 개인적인 사정. 가만있어 봐. 그러면은 어차피 뭐 다음에 나눠주더라도 이걸 나눠줘야 되겠다. 유지연 학생, 이 중간고사하고 그 뭐냐 호목 4하고 김주원 학생 안 왔어? 그래서 이 중간고사하고 네. 호목 4 지난번 한 거니? 그리고 이정현 학생, 여기 하고 이재영. 내가 저기 보니까 전체 합계가 130점으로 이렇게 점수를 냈더라고. 그래서 그건 100점으로 이렇게 노멀라이즈 했으니까 힘들 것 같고. 김자경 학생, 이시훈 학생 안 왔지? 요거는 잠깐 내가 보고 줄까? 어떻게 할까? 뭐 특별히 안 보셔도 안 보될 것 같아? 그럼 지금 나눠주지 뭐. 지금. 이재영, 여기 이재영 학생. 호목 4, 5 하는데 뭐 좀 어려운 점 없었어요? 호목 5는 이거 보니까 다들 잘한 것 같으네. 보니까. 어떻게 하니까 그래도 되지요? 호목 5. 호목 5 이거. 응? 이거 뭐 대표적인 모델 하나만 나한테 좀 메일로 좀 한번 물어봐. 내가 모델 한번 보게 한번 내가. 이건 나눠주지 뭐. 이재영 학생. 요거 그리고 이재영 학생 있고 김주원, 김자경, 이자경 학생 있고 김주원. 근데 이 특허 문서대로 데이터 입력하면 잘 안 맞죠? 네, 다 입력. 왜냐면은 아마도 이퀘이션 스테이트가 좀 틀리고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약간씩 틀리면은 그리고 패키지마다 또 특성이 좀 사실 좀 틀리거든. 조금씩. 뭐 이 사람들이 요거 계산할 때 어떤 패키지 쓰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 뭐. 아마 차이는 조금씩 날 거야 아마. 약간 차이는. 그렇지만 큰 틀에서는 뭐 거의 비슷하지 않겠냐 싶은데 왜 이렇게 컨버지하기 위해서 왜 뭐 로직 리사이클하고 어저스트 로직 오퍼레이터 쓰라고 했잖아요. 그거 쓰니까 잘 되던가요? 어떤가요? 안 쓰고도 안 쓰고도 맞춘 학생이 안 쓰고도 잘 맞췄어? 이쪽에 LNG 이쪽에서 콜 템퍼처, 핫 템퍼처 템퍼처 차이를 얼마나 줬어요? 여기 문제 조건에 문제 조건은 얼마나 돼 있어? 3도 3도? 3K.
쿨링 다이아그램은 별로 없나? 이거 모델을 뜯어봐야 되겠구나. 쿨링 커버를 보려면. 오케이. 어쨌든 보시고. 뭐 중간고사라든지 그에서 좀 의문하는 사항은 따로 나한테 이렇게 오면은 내가 설명을 조금 더 해줄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1번 문제가 처음에 나는 좀, 뭐 앞에 이상한 뭐 다이아그램 막 그려놨는데 사실은 제너럴라이즈 솔루션을 구하라는 건데 조금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중간 압력이 얼마냐 그걸 이제 뭐 그걸 이렇게 우리 이미 답은 아니까 그걸 이렇게 보여라 이런 의미였는데 앞에 막 숫자 데이터가 막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걸 숫자로 이제 계산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보고 아마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는 주로 이 책을 위주로 강의를 조금 할 것 같아요. 이 책이 보니까 전수 현장에 계신 분이 쓴 책이라서 산업 현장을 많이 반영을 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옵쇼 쪽에서 이제 한국의 위치라든지 국내 옵쇼 산업이 뭐 어떤 식으로 나갈 거라든지 그런 컨셉이 좀 있는 것 같아. 앞에 보면.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이 책의 챕터 3, 4, 5 이거를 위주로 좀 강의를 좀 할 것 같고 이번 주는 앞부분 제가 이제 섹션을 2개를 준비해 왔는데 앞부분은 챕터 1, 2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은 스트럭처럴 인터페이스 부분 관련된 자료를 준비했고 원래 강의 제목은 후반부에 그 서머다이내믹 어널리시스 2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이퀴션 스테이트 우리가 팽 로빈슨 이퀘이션을 선택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가만히 보니까 큰 틀에서 봐가지고 우리 피드 강의에 좀 그건 따로 필요하면 이렇게 뭐 레퍼런스를 찾아보는 이런 식이 더 안 맞지 않겠냐.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좀 피드 컨셉을 좀 더 잡는 게 더 차라리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 책에 있는 자료를 좀 많이 가져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국내 이제 해양 플랜 산업 현실하고 이제 그런 걸 좀 설명해 놓은 자료인데, 읽어보시면은 대부분 이제 해양 플랜트가 이런 FPS라든지 뭐 여러 가지 TLP, 스파, 중간중간에 왜 이런 걸 가끔 이런 용어를 많이 나왔었죠. 스파 모양이 이렇다, 뭐, 세미 FPS, FPS 모양을 이렇다. 그런 구조물 같은 건 몇 번 그림을 내가 보여줬던 것 같아. 그지? 그런 부분을 보면은 대부분 이런 지역, 북해 유전이 되게 큰 유전 중에 하나입니다. 북해 유전. 이쪽에 아프리카, 그리고 이쪽에 미국, 이쪽 해안, 이쪽에 웨스트 아프리카 이쪽 지역, 동남아시아 지역, 중국 지역, 이쪽에 걸프 멕시코 지역. 그런 지역에 대부분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최근에 이제 극지 쪽에 많이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런 부분들이 저게 이제 기후 조건이 사실 우리는 필요한 거야. 그 웨이브 컨디션이라든지 어차피 이제 뭐 구조물을 설계를 하고 뭐 하려면은 거기에 대한 우리가 바운더리 컨디션을 알아야 되고 저 부분에 대해서 뭐 1년에 풍랑이 몇 번 온다더라. 파고가 얼마나 없다더라. 온도 범위가 어떻다더라. 그런 걸 알아야지 그런 부분들을 탑사이드 설계라든지 아니면 헐 설계에 반영을 하지, 우리가. 그죠? 그런 걸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좀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요거는, 내가 여기서 다운받은 자료인데, 여기 무스탕. 얘네들은 주로 이제 이퀴먼트 쪽, 뭐, 기자들 EPC, 그런, 큰 회사는 아닌데, 그 엔지니어링 회사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얘네들이, 하이드로카본 프로세싱인가? 그런 저널에 매년마다 이런 조사를 다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합니다. 이거는 프리로 우리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홈페이지 가보시면요. 거기서 이제 나온 자료인데, 보면은 쭉 연도별로 이제, 설치된 그런
워터 뎁스에 따라서 이렇게 설치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점점 더 이제 깊은 바다로 이제 가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픽스드 플랫폼, 뭐 타워, TLP, 세미, 스파 이런 구조물들, FPS 구조물들 이런 모양이 여기 이제 잘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가장 높이 있는 게 약 3km 바다 위까지 이제 우리가 점점 들어가는 거죠. 이제. 요 밑에 있는 이런 구조물들이. 초기 시작할 때는 되게 이제 얕은 바다에서 이제 1950년대부터 이제 이전 개발이 시작됐다고 본다면 되게 얕은 바다에서 시작을 했는데 보면은 점차 이제 뭐 이런 지역까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지역들이. 그래서 그림을 볼 수 있고 얘들 홈페이지 가보면 좋은 게 또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쓰이는 각종 이퀴먼트들이 어느 주요 회사들이 공급을 하나 그런 벤더에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아시다시피 이런 서비스라든지 이런 그 탑사이즈 쪽 모듈 쪽은 주요한 몇 개 메이저 회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뭐 왜냐하면 퀄리티가 보장이 돼야 되고 납기가 보장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선주 회사들이 뭐 아무 제품이나 쉽게 쓰지를 않습니다. 굉장히 어느 정도 이렇게 트랙 레코드가 있는가, 뭐 퀄리티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좀 보증이 되는 회사들 있다 보니까 몇 개 회사들이 이렇게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한 정보도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요거는 각 이제 위에는 이제 그 설치된 지역, BR이 어디야 이게 브리티시 브라질인가? 브라질 음악이다 브라질. 네? 브라질, 쉘 뭐 이런 회사들이 위에 쭉 있고 거기에 이제 설치된 사례들, 여기 이제 깊이까지 이렇게 쭉 세미 FPS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마켓을 좀 보려면은 제가 여기서 다운받은 자료인데 더글라스 웨스트우드라고 예전에 주로 이제 이런 FPS 마켓 리서치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서베이하는 회사입니다. 되게 이름이 있는 그런 서베이하는 회사인데 이 홈페이지를 가보시면은 이런 자료들을 다 여러분들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꼭 한번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전체적인 시장 트렌드가 어떤가 그런 자료들이 아주 뭐 자료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상당히 많은 게 이제 약 한 237개 이게 오퍼레이션 되고 있고 약 한 19개 정도가 이렇게 어워드 컨트랙트 하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고 뭐 이렇게 좀 있습니다. FPS하고 FPSO는 약 155개. 물론 이거는 이제 오일 쪽입니다. 오일하고 최근에 이제 LNG도 일부 이제 나오고 있고 주로 이제 오일 쪽 FPSO 쪽. 그리고 아프리카가 FPS 플로팅 그런 시스템이죠. 이게 이제 47개, 아시아가 37개, 라틴 아메리카 36개 정도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뭐 연도별로 이렇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오다가 최근에 이렇게 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꼭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윤곽을 이렇게 잡으실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요거는 이제 이 책에서 제가 복사를 한 자료인데 이 책에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국내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저걸 이제 수주를 하고 어떤 식으로 하는가. 근데 한 가지 특징적인 게 이거 보시면은 여기 개념 설계라는 게 별도로 있고 그 옆에 피드 설계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이 개념 설계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최적 설계 구도 확정, 기술 타당성 검토, 경제적 타당성 검토. 우리는 피드가 우리 개념으로는 이 두 개를 우리는 합쳐서 지금 우리는 생각을 한 것 같고, 이제 요 앞부분은 요거는 이제 일종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프리 피드라는 용어를 또 씁니다. 피드 전 단계. 그러니까 이제 ITB 그러니까 우리가 입찰을 하기 위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경제성, 타당성 이런 평가를 이렇게 하는
프리피드 그 단계가 조금 있습니다. 주로 이제 영업 설계라고 이제 우리는 많이 이름 붙이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이제 개념 설계라는 이름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설계 내용은 주로 배치 기본 사양 특정 배치 설비 구조 뭐라든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은 이 두 개 부분이 이제 합쳐진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죠? 요거는 이렇게 이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프리피드, 피드.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관리에서는 주로 이제 실제 이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예산이라든지 조립, 동시 작업, 뭐 인원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젝트 리스크 매니지먼트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있고 세부 설계. 세부 설계에서는 배치, 제작, 조립, 설치, 기자재, 그리고 구매 조달. 구매 조달도 되게 이쪽에 해양 프레스도 되게 큰 포션 중에 하나입니다. 구매 조달이. 저거를 어떻게 부르냐면 사실은 구매 조달이라는 용어도 쓰지만 조달 설계라는 용어를 씁니다. 설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퀴먼트 자체를 설계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스펙에 맞는 이퀴먼트가 어느 게 있는가. 항상 이게 선택지입니다. 선택지. 여러 가지 이렇게 옵션이 쭉 있으면은 우리 옵션에 맞는 게 어느 게 더 적당한가. 우리가 그걸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그 부분을 선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되게 많습니다. 스펙이.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해양 프레스 쪽은 특히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금액도 크고 대부분의 그 이제 선박하고 틀린 점이 선박은 주로 이제 헐 위주로 돼 있고 그 안에 이제 물론 이제 이퀴먼트가 들어가고 뭐 배관도 들어가고 있지만 그 포션이 이게 크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만 오프쇼 쪽에서는 대부분의 이퀴먼트가 이루어져 있고 이퀴먼트 위주의 배관이 연결되어 있고 뭔가 프로세싱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포션이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포션이. 그래서 이제 구매 조달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제작, 조립, 설치, 시운전 이렇게 뭐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EPC 턴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아직 많이 못한 분야는 이런 분야는 뭐 우리가 거의 국내에서 진출을 많이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분야는 우리도 이제 거의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기본 설계도 이제 성남 부분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분야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그림은 우리가 아마 그 수업 초기에 아마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유사한 그림을 제가. 발주 기업이 있고, 엔지니어링 하는 데가 있고, 컨스트럭션 하는 데 있고, 기자재가 있고, 원자재가 하는 데가 있고. 근데 발주 기업도, 저도 이제 이 그림 보고 처음 봤는데, 구석유 메이저가 있고, 신석유 메이저가 최근에 이제 등장을 많이 했는 모양이에요. 구석유 메이저라면은 우리가 익히 아는 쉐브론, 엑슨모빌, 쉘 이런 회사들이 덩치가 굉장히 큰 회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들이. 근데 최근에 뭐가 있냐면은 이런 식의 소위 말하는 국영석유 회사, 브라질 국영석유 회사, 뭐 차이나 CNOCC, 중국 국영석유 회사, 뭐 페루 국영석유 회사 그런 국영석유 회사들이 최근에 상당 부분 많이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이제 그 전에는 이 회사들이 주로 이제 이쪽에 일을 맡겨가지고 이렇게 개발하는 이런 식이었는데 최근에는 독자적으로 하는 이런 독자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노력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들, 테크닙,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테크닙, KBR, 쉐렌버거, 뭐, 사이판. 주로 이제 기본 설계를 하는 이런 회사들이죠. 그리고 프로큐먼트 설계를 하는. 그러니까 이 회사들은 주로 이제 전문적인 기술 집단, 뭐, 이런 회사들이고, 그 다음에 이 회사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 게 우리가 주로 이제 이거는 한국 회사들. 대우, 삼성, 현대 이런 한국 회사들이 꽤 있고 요 밑에 있는 요거는 그 인도네시아 회사입니다. 이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저기는 주로 뭘 하냐면은 한국은
우리는 대형 도크가 되게 크잖아요, 우리는요. 그리고 우리는 어느 정도 퀄리티가 보장되니까 주로 새로 만드는 거, 신조. 새로 만드는 FPS는 다 이제, 이렇게 오는데, 얘들이 뭐가 있냐면은 컨버전 타입이라고 있습니다. 기존의 상선을 일부 사다가 상당히 어느 정도 쓴 거, 한 10년 정도 운용된 거. 그러니까 훨씬 싼 거죠. 기존 상선을 갖다가 그놈을 개조를 하는 거죠, 이제. 뭐 FPS 타입에 맞게끔 개조를 한다든지 다른 타입에 맞게끔 안에 걸 많이 좀 수정을 해가지고 위에 탑사이드 모듈을 올리는 거죠. 그런 개조하는 데는 이런 또 전문적인 이런 조만한 그런 중소기업 회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직 국내는 이쪽보다는 오히려 이제 신조 쪽에 이제 많이 우리는 치우친 그런 게 있고 이런 개조도 시장이 꽤 뭐 아주 뭐 신조에 비해서는 크진 않지만 시장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국내도 이런 분야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접근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기자재 또 시추 장비 뭐 프로세스 이퀴먼트, 파이프, 서비스 이퀴먼트 굉장히 이것도 전문화된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분야도 보면 거의 이제 해외 업체가 이제 독점을 하고 있고 국내는 기본 자재들 소위 말하는 그 벌크 머티리얼이라고 하지, 벌크 머티리얼. 그런 기본 자재들은 이제 국내에서 이제 뭐 공급을 좀 일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납입 실적이라든지 뭐 라이센스라든지 이런 걸 이제 많이 요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자재 공급 회사들 주로 이제 헐 쪽에 이제 원자재들이 많이 쓰니까 그리고 배관 머티리얼 원자재 공급 회사들 포스코라든지 동국정이라든지 이런 원자재 공급 회사들. 그래서 해양 플랜트는 이렇게 어쨌든 뭐 큰 이런 그룹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큰 그 공급사들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뭐 이런 거죠. 요거 이제 요거는 이제 필드 이름인데 이거는 쉘에서 이제 전체적인 이제 책임을 지고 있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쉘에서 이쪽에 이제 SBM이라는 회사에 턴키를 디자인, 컨스트럭션, 인스톨레이션 턴키를 줬고 여기서 다시 헐 쪽은 그 현대 미쯔비시구나. 미쯔비시. 현대가 아니라. 미쯔비시한테 이렇게 헐 쪽은 이렇게 줬고, 기자재 쪽은 카메룬이라는 회사. 웰헤드 트리라든지 매니폴드. 주로 이제, 요건 서비스 쪽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쪽은 카메룬이라는 회사를 줬고, 그리고 라이저, 엄브리컬, 뭐, 플로라인. 이런 것도 좀 굉장히 스페시픽한 전문적인 그런 아이템인데, 이거는, 맥도넛? 이런 회사한테 이제, 준 것 같고 드릴링 쪽은 별도 회사 그리고 이쪽에 터리 쪽, 탑사이드 쪽, 프로세스 쪽은 아멕이라는 회사한테 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많은 회사들이 이제 관여된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프로젝트가 워낙 크다 보니까 어느 한 회사가 그걸 뭐 다 수행하기는 그게 뭐 전문적 지식이라든지 많이 부족하고 하니까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보시면은 이제 뭐 이것도 이제 뭐 프로틴 호스트도 FPSO 타입으로 할 거냐, 세미 타입으로 할 거냐, 스파 타입으로 할 거냐 하는 그런 이제 해안 구조라든지 거기 생산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좀 해야 되는 것 같고 바텀 쪽도 뭐 스틸 자켓, 콘크리트 자켓 제가 이것도 아마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아마 배울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이런 부분 대한 거는 이 부분은 이제 요는 이제 밑에 부분인데 이것도 이제 싱글웰, 멀티웰 뭐 이런 식으로 밑에 하부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저 구조 부분이 있고 이쪽에 플로트로 가고 플랫폼으로 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은, 이제 전체적인 해역에 대한 설명 부분인데, 주로 이쪽 지역은 허리케인이 되게 많이 온다고 합니다. 멕시코만 쪽은. 허리케인이. 사실 우리도 뉴스에서 많이 보잖아요. 뭐 플로리다가 뭐 어떻게 뭐 허리케인이 많이 와가지고 뭐 사람이 얼마나 죽었다는 둥 뭐. 이쪽은 특히 허리케인이 되게 많은 지역이라서 이쪽에 있는 그 FPS라는 해양 플랜트를 설계를 하려면
이런 허리케인 부분들이 얼마나 오는지, 그런 부분 얼마나 강도로 이렇게 자주 오는지,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돼야 되는 거죠. 반면에 이쪽 지역, 아프리카 서해안 쪽이라든지 남아메리카 이쪽의 동부 지역, 이쪽 지역은 대단히 아주 그냥 잔잔한 해역이라고 합니다. 베리 캄.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이제 무어링 시스템이 좀 틀린 거죠, 이쪽은. 이쪽에 허리케인 같은 경우는 자주 오니까 이쪽은 허리케인 오면 어떻게 해요? 빨리 피해야지. 무어링을 걷어내고 피해야 되는 거지. 그지? 그렇지만 이쪽 지역은 대단히 조용한 바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프레드 무어링이라는 거 있잖아. 스프레드 무어링. 크게 뭐 걷어낼 필요 없이 오랫동안 이렇게 계속 일정 지역에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설치해야 되는 거죠. 조용한 바다니까. 반면에 이쪽 지역은 아이스 지역이 좀 이제 프리하다 북쪽이니까 당연히 온도가 되게 낮은 아이스 유빙 지역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해야 될 것 같고, 요 북해 쪽은 이쪽도 스톰이 되게 이제 많이 온다고 합니다. 아이스 이쪽은 이제 동남아 쪽은 사이클론, 이쪽도 이제 태풍이 많이 오는 거죠, 태풍이. 그러니까 이런 기후 특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텀플레트를 할 때 어느 바다에 이게 놓을 거냐. 그러면 그 바다 특성에 맞는 특성을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그 부분이 가장 기본적으로 조사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치? 그래서 이제 기본 설계에 가장 기본적으로 뭐 우리 디자인 베이스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들인 거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선택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플로팅으로 할 거냐, 플랫폼으로 할 거냐, 픽스드 플랫폼으로 할 거냐, 뭐 여러 가지 할 거냐. 로케이션, 날씨,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새로 만들 거냐, 탱크 컨버전을 할 거냐. 어떻게 보면 탱크 컨버전도 나름대로 또 이점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싸게 할 수가 있고 빨리 만들 수가 있고 그만큼 빨리 작업에 투자할 수 있으니까 이익을 빨리 회수할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요거는 아무래도 이제 사이즈에 좀 한계가 있겠죠, 사이즈에. 그리고 탱크가 갖고 있는 유주선이 갖고 있는 기본적으로 어떤 제한사항이 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설계는 못 할 거라고. 설계 리미테이션은 이제 존재할 거라고, 저게 분명히. 반면에 새로 만드는 거는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신기술을 넣는다든지 새로운 우리 설계 개념에 맞게 한다든지 좀 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지, 아무래도. 뭐 서비스 라이프, 여기 이제 더블 헐로 할 거냐, 싱글 헐로 할 거냐. 그리고 카고, 대충 생산량이 얼마나 될 거냐. 그거 따라 가지고 뭐 밑에 이제 저장을 해야 되니까 뭔가 생산을 해가지고. 그리고 모어링 타입을 스프레드 타입을 할 거냐, 터렛 구조를 할 거냐, 터렛도 인터널 할 거냐, 익스터널 할 거냐. 그리고 터렛 구조물도 퍼머넌트로 할 거냐, 디스커넥터블. 뭔가 이제 터렛을 이렇게 분리를 해갖고 태풍 뭐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 거냐. 뭐 어떤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게 보면은 그 주변 상황에 맞게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런 거에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식의 이제 웍이 좀 필요하겠죠. 카펙스, 오펙스. 결국은 이제 코스트에 관련된 문제겠죠, 저게 이제 코스트. 그런 부분들이. 그죠? 그래서,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말은 되게 쉽게 하지만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은 기술적으로 저게 상당히 전문적인 그런 기술들이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뉴빌드는 주로 이제 현대, 삼성, 뭐, 우리 DSM이, 뭐 일부, 중국 회사들이 조금 일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쪽 회사들이. 그, 요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대야드, 대우, 삼성, 야드 사진이고,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컨버전, 탱커 컨버전, 싱가포르 회사들,
케펠이라는 회사가 그 비교적 규모가 좀 큰 회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주롱, 싱가포르 회사, 말레이시아. 그래서 의외로 이쪽 분야에 싱가포르의 그 엔지니어 회사, 유명한 회사들이 거기 브랜치가 되게 많이 있어요, 싱가포르에. 그리고 싱가포르 쪽에서 여러 가지 이런 컨퍼런스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뭐 인도네시아 그쪽 지역에 그런 컨퍼런스가 많이 열려요. 오리엔캐스 쪽에, 동남아 쪽에. 많이 활성화가 좀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쪽에. 혹시 이런 회사, 이런 조선소 이름 들어봤어요? 많이 안 들어봤을 거야, 아마. 조금 낯설을 거야, 아마. 어? 케펠, 주롱. 이 홈페이지가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나름대로 규모가 좀 있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 심리학인데 아까 말씀드린 주롱, 싱가포르. 요건 케펠, 요것도 싱가포르, 요건 말레이시아. 그래도 국내 전소보다는 규모는 조금 작아 보이는데 나름대로 작업 역량이 좀 있는 그런 회사들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타임 스케일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새로 만드는 거하고 탱커 컨버전하고 이게 어떻게 되느냐. 새로 만드는 건 34개월이면은 대충 3년 정도 걸리는 거네? 그치? 코스가 이게 얼마야? 6만 BOPD급이 약 한 420밀리언 달러. 이것도 29먼스네. 이것도 6만 BOPD인데, 이건 390밀리언 달러. 반면에, 탱크 컨버전을 하면은, 이것도 거의 규모는 요거 비슷한데, 거의 33먼스 대시 19먼스니까, 약간 3분의 2 정도 이렇게, 3분의 2가 좀 더 되나? 3분의 2가 좀 덜 되나? 더 되나? 기간을 상당히 이렇게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오퍼레이션 입장에서 봐갖고는 이익을 빨리 회수할 수가 있으니까 그만큼 유리한 거죠. 그리고 가격도 밑에 이제 헐 부분을 그냥 쓰니까 상당 부분 가격을 저렴하게 할 수 있고, 요거는 무려 그냥 12먼스 1년 정도 안에 이제 딱 이게 완성할 수가 있으니까 요 가격도 이제 상당 부분 이렇게 줄 수가 있고, 이런 점은 있습니다, 있기는. 지금 컨버전하는 배는 네. 보통 오일 탱커만. 네, 오일 탱커. 예, 오일 탱커 부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하부 구조에 대부분 이런 새로 짓는 것도 하부 구조는 이렇게 스토리지 개념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이제 뭔가 생산한 놈을 한동안은 갖고 있어야 되니까 이게 저장하는 그런 구조가 필요한 거지. 디자인, 이거 이제 주로 설계 회사들. 이거 위에도 꽤 유명한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KBR, 프로텍이라는 이런 회사들이 있고, 이거 이제 드릴링 회사들. 트랜스오션, 프라이드, 이런 회사들은 우리 눈에 썩 많이 익지는 않은 회사일 거야, 아마 이런 회사들이. 월드와이드 드릴링만 전문하는 회사들. 요 회사들도 이렇게 홈페이지가 별도로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좀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퀴먼트죠. 카메론. 되게 유명한 회사죠, 카메론. FMC, 아커, 벡토그레이, 드릴 이퀴먼트. 요 홈페이지가 이렇게 다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이퀴먼트, 얘들이 주로 이제 생산하는 이퀴먼트가 뭔지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이제, 라이저, 플로랄 라이저, 테크닙도 이런 쪽에 많은 컴포넌트를 많이 생산한다고 합니다. 사이펌, 아서지, 컨스트럭션, 이런 회사들 있고, 오프로딩도 보면은 SBM, APL, 블루워터, 알스톰, APL,
뭐 이런 회사들이 오프로딩을 많이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오프로딩 이퀴먼트들. 요거 이제 선종별 주로 이건 이제 국내 데이터들을 근거로 해서 만든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그 선종별 부가가치를 데이터를 뽑아놓은 건데 VLCC가 톤당 2,500불. LNGC, LNGC가 이제 VLCC보다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거죠. LNG를 이제 캐리하는 거니까. LNG는, 이거는 국내에서 주로 많이 하는 거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많이 하죠. VLCC라든지 LNGC라든지. 요거는 약 한 뭐, 톤당 7,000불이니까 요거야 한 몇 배입니까? 그죠? 4배. 3배 내지 4배 정도 되겠네. 근데 요거보다 톤당 가치가 부가가치가 높은 게 요 밑에 있는 겁니다. 오일 FPSO. 탑사이드가 톤당 33,000불. 요거에 몇 배가 되는 겁니까? 3721, 4720, 475735. 다 5배 정도 되는 거네. 탑사이드 쪽이. 밑에 헐 쪽은 9,000불. 요거하고 거의 비슷하지요. 드릴링 리그도 35,000불. 드릴링 부분이. 선체 부분은 15,000불. 드릴십, 이것도 35,000불. 선체 부분은 14,000불 정도. 톤당 가격이. 부가가치가. 이거 보면은 확실히 탑사이드 쪽에 부가가치가 되게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탑사이드 쪽이. 그래서 국내 조선사들이 탑사이드를 자꾸 이제 하려고 하고 같이 노력하는 이유가 어쨌든 부가가치가 되게 크니까 그 부분이.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아주 문제점이 아주 없지 않는 건 아닙니다. 글씨가 좀 흐려가지고 이 책을 내가 복사하다 보니까 글씨가 조금 흐린 것 같습니다. 저거는 몇 페이지냐 저게? 13페이지 책을 한 것 같은데. 이것도 원가 비율을 자세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봤던 뭐 LNGC, 컨테이너선, VLCC. 이게 뭐야? 벌크선. 이거 벌크선이고 이거 FPSO. 이게 드릴십. 이 두 개가 이제 해양 플랜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비중이 기계장치하고 배관자재가 이게 월등히 높은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딴 거에 비해서. 요게. 선실자재, 전장자재, 뭐, 철의장재, 기타, 전체 비율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컨테이너라든지 VLC, 이런 거에 비교해서 이 두 개의 아이템들이 이쪽 자재가 상당히 비중이 높다. 원가 비율이. 원가 비율이 33% 정도 되니까, 세상에 33%. 이걸 다 더하면 100인가? 100이 안 되겠는데? 이거 56%만 말이구나. 다 더하면은. 네? 56%에서 33%네. 이놈이. 그러니까 되게 높은 거네, 이게. 이걸 100% 놨을 때는. 이쪽 기계장치 부분이. 그죠? 그래서 한번, 원가 비율을 보시라고 보시고, 요거는 이제, 설계 시수. 사실 조선소 입장에서는 이런 설계 시수, 생산 시수가 되게 중요합니다, 저 부분이. 결국 저 부분이 이제 원가 경쟁력을, 이렇게, 결정하는 요소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보시면은 구조보다도 이쪽 부분들이, 의장 부분이 되게 비중이 높은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드릴집, 이런 부분들이 보면은. 그리고 생산시수도 이쪽 부분이 되게, 퍼센트가 높은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VLCC를 보면은 구조하고 우정이 거의 비슷하죠, 시수가. 그죠? 그리고 이쪽은 구조가 훨씬 뭐, 비중이 당연히 클 것 같고, 요 헐 쪽도 보면은 이쪽에 이제 중량도 뭐 구조 부분이 훨씬 많지만 거꾸로 설계 지수는 중량은 많지만
설계 지수는 이쪽에 의장 쪽이 훨씬 큰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량 비율이 84대 16인데 거꾸로 설계 지수는 13대 87이니까 이게 완전히 역전된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탑사이드 쪽도 보면은 중량은 거의 비슷한데 설계 지수는 이쪽이 월등히 큰 거를 구조하고 의장 부분이. 그래서 보면은 그 설계라든지 생산이라든지 이쪽 부분에 의장이 되게 중요하게 설계 지수가 많이 들어간다. 중요한 그런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배우는 피드 설계 이런 부분도 저게 적용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게 있습니다. 상선은 1순위가 가격이라고 합니다. 코스트. 2순위가 퀄리티. 3순위가 딜리버리. 근데 해양 브랜드는 이게 완전히 거꾸로 됐어요. 딜리버리가 1순위고 납기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 그리고 납기를 얼만큼 단축하느냐. 퀄리티. 반면에 코스트는 맨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코스트가. 뒤집어서 이 얘기는 해양 브랜드는 코스트가 이렇게 썩 메이저 팩트는 아니라는 얘기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얼마든지 생산해서 단가를 뽑아낼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기름이라든지 뭐 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팔아가지고 단가를 뽑아낼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회사에서 입찰을 할 때 그 비싸게 부르고 빨리 만들어준다 이렇게 입찰을 해도 그 회사가 별로 없다는 거죠? 요 뒷부분에 나옵니다. 요 뒷부분 자료에 뭐가 있냐면은, 이거 보시면은, 상선하고 해양 플랜트의 여러 가지 조건을 이렇게 비교를 해놨어요. 발주 조건, 작업 협조, 대체 가능성. 상선은 대부분의 계약 금액이 50 내지 200만 달러. 200만 달러면 얼마야? 20억인가? 20억이면 사실 굉장히 큰 돈은 아니네. 그치? 보통 몇천억 뭐 이렇게 한 데서 20억이니까. 아주 그냥 뭐 대부분 그냥 마진이 얼마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마진 차에서 결정이 되니까. 그렇지만 해양 플랜트는 이 금액보다는 납기하고 품질, 아까 말씀하신 퀄리티가 여러 가지 이제 세이프티라든지 여러 가지 뭐 잘못되면은, 그래서 뭐 플랜트가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턴다운 돼가지고 생산을 못하면 굉장히 손해를 크게 보니까 납기하고 품질이 더 우선시 된다 이거지, 가격보다는. 그리고 작업 협조. 대부분 조선소 어떤 기본적인 프로세싱에 의해서 이제 많이 이제 선주는 그냥 야, 이거 만들어줘 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지 이제. 그렇지만 이쪽은 굉장히 중간중간 많이 변한답니다 이게. 그러니까 초기 이제 상선 같은 경우는 초기 기본 설계 부분이 상당 부분 확정이 되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 해양 플랜트는 기본 설계 부분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에서 시작을 하는 거야 이게. 확정이 많이 안 된 상태에서. 왜냐면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은 나중에 그 다음에 이거 나오네. 뭐가 있냐면은 뭐 벤더 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인터페이스 부분이라든지 요 다음에 여기 예를 들어가지고 장비 크기가 증가를 하면은 데크 사이즈가 증가를 하고, 이 데크 사이즈가 증가하면 구조 중량이냐 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장비 크기라든지 장비 무게라든지 장비 그 스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변함에 따라 가지고 변화 요인이 너무 많은 거야 이게. 변화 요인이. 그리고 간섭을 일으키는 부분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초기 부분에 그 피드를 부분을 상당 부분 확정을 하고 못한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는 거야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이 앞부분에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이게. 바꿔줘라, 이런 부분 어떻게 되냐, 이런 부분 뭐 이런 부분 설계 반영을 해줘라, 이런 부분 설계 변경이 됐다, 이런 부분. 상상하고는 이제 전체적인 제작 프로세스가 조금 틀린 거야 이게 이제. 그리고 상선 부분은 뭐 이런 대체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거지. 예를 들어 그럼 딜리버리 못하면은 그 사이즈 좀 작은 이런 부분 딜리버리 하겠다, 사이즈 좀 큰 이런 부분 딜리버리 하겠다.
그렇지만 이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는 아주 스페시피한 목적이 딱 있으니까 그런 걸 대체할 방법이 없는 거야, 저게,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을 낱개를 제대로 못 맞추면은 거기서 이제 지연 배상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크게 문제가 되는 거지,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설계 변경이 되게, 그러니까 디자인 체인지가 되게 많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어떻게 보면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퀄리티 부분하고 납기 부분이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성이 피드 자체가 이제 불확실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벤더 데이터도 스펙이 계속 변하다 보니까 벤더 데이터도 계속 지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납기 지연되고 인터페이스도 이제 좀 불확실해지는 거죠. 이제. 뭐 그걸 건조하는데 설계 청소라든지 장비 시스템 추가라든지 뭐 이런 불안성이 계속 이제 존재를 하는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이유로 이제 요걸 이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거지. 뭐 무게가 증가하면은 거기에 이제 데크를 보강해야 되고 데크 보강이 되면은 구조 중량이 증가할 테고 장비 용량이 증가할 테고 또 벌크 물량이 증가할 테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뭐 모듈이라든지 헤비웨이트라든지 이런 부분 이런 이펙트가 이렇게 증가를 하는 거죠. 이런 식의 예를 들자면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는 장비가 이제 가장 포션이 크기 때문에 장비 스펙의 변경에 따라서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변경 디자인 체인지 이펙트가 되게 크다 이거지.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 책에서 하는 얘기가 계속 지속적인 확인이 되게 중요하다. 우리 만드는 입장에서는. 심지어 뭐 불과 한 줄 남겨놓고도 장비 스펙이 막 변하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장비 업체하고 기본 설계 하는 데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한 거야,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한쪽은 바뀌었는데 한쪽은 안 바뀌고 막 이런 상황이 막 생기니까. 저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뭐 조화롭게 이렇게 데이터 컨시스턴시 이런 부분을 디자인 데이터 컨시스턴시라고 할까? 그런 부분을 잘 이루느냐, 커뮤니케이션을 얼마큼 조화롭게 잘 하느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야. 그래서 이제 이거 보시면은 한 표로 이렇게 잘 해놨습니다. 보시면은. 요거 보여주기 전에, 요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게 이제, 국내 이제 선박 쪽은 대부분 이제, 그전에 이제, 원래 선박이라는 게 장치산업이잖아요, 장치산업.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갖고 막 이렇게 뭔가 조립을 해야 되고 뭔가 용접해야 되고 막 하는 이런 사업인데 그걸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소조립, 블럭 조립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잘 세분화를 잘 해가지고 거의 이거를 조립 산업으로 만들어가지고 경쟁력을 유지를 했다. 이 저자들이 하는 얘기가 국내에서 이 조선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게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워크 프로세스를 우리가 정립을 잘 해가지고 그 큰 물질을 그 큰 뭐 선체 바디가 엄청 큰데 그 부분들을 거의 완벽한 조립산업으로 이렇게 살발품시켰다. 그래서 그 경쟁력을 유지를 할 수가 있었다. 국내 조선산업이 왜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었는가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건조도 이렇게 육상 건조라든지 그전에는 도크가 있어야지 반드시 건조를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도크 없이도 육상 위에서 건조할 수 있는 새로운 스키드 공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공법들을 개발을 한 거죠. 이렇게
수중 건조라든지 해상 건조라든지. 그리고 건조 순서도 이렇게 뭐 이렇게 잘 이렇게 이걸 이제 어셈블리 순서라든지 이렇게 그 블록을 잘 이렇게 분해를 잘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컨셉이 해양 플랜트는 바로 적용하기가 되게 어렵다, 저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런 부분들이 이제 이분들도 이제 그렇게 써왔습니다만 우리 특성에 맞는 그런 이제 조리 공법 같은 게 우리도 이제 필요한 거야, 이제 저게. 아직까지는 좀 더 검토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우선 이제 두 개를 비교를 해놨습니다. 잘 비교를 해놨습니다. 우선 계약을 보시면은 요거는 비딩 기간이 되게 짧다. 그렇지만 해양 플랜트는 비딩 기간이 되게 길다. 아까 요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 관련된 우선 플레이어가 되게 많고, 그리고 규모가 이제 뭘 했다면은 보통 뭐 큰 거는 뭐 10조, 20조, 30조 이렇게 되는 큰 프로젝트다 보니까 프로젝트 하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이게 비딩 기간이 되게 길은 것 같고, 요거는 주로 이제 선급에서 이제 선급 위주로 이렇게 가지만, 이거는 선급도 있고 코드도 있고 레귤레이션 관련 국가법도 이제 적용되는 법 체계가 조금씩 이제 더 다양한 거죠. 요거는 그리고 이거는 고위층을 동원한 이게 비즈니스를 하는데, 요건 프로젝트 매니저가 이제 실권이 막강하다. PM이 소유권 인도시까지 조선소 갖고 있지만 이건 돈 받은 만큼 소유권 이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건 경쟁이 되게 이제 민감하다. 그렇지만 이건 납기가 이제 최우선이다. 그리고 이거는 체인지 오더에 되게 민감하지만 체인지 오더가 매우 관대하다. 이 부분도 재밌는 게 또 있어요. 계약 후에는 갑과 을이 역전을 한대요. 조건이. 다시 말해서 장비 공급업체가 갑이 되는 거야, 이게. 장비 공급업체가. 거꾸로 계약자가 의뢰 조건이 되는 거야. 거꾸로. 계약자가 갑이 아니다, 이거지. 네? 왜냐면 장비를 몇 개 업체가 과점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이 스펙의 장비 우리 납기냐 못 준다. 그럼 그 프로젝트 진행이 못 되는 거지, 이제. 더 이상. 예를 들어서 이제 파워플랜트가 우리가 몇 메가와트급이 필요하다. 아니면 컴프레서가 몇 메가와트급이 필요하다. 우리 용량을 설계를 하려면. 근데 우리 일정상 니들 납기냐 그걸 우리가 딜리버리 못 한다. 그럼 그만큼 딜리버리 연기되는 거야. 장비가 없으면 뭐 일이 진행이 안 되는데. 장비 업체가 그래요. 장비 업체가 갑이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국내 같은 경우에는 가령 물 중에서 제일 큰 회사가 포스코라고 하는데 그래도 뭐 우리는 하는 말이고 뭐 우리는 우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기는 뭔가 이제 먹이 사실이 좀 틀린 거죠. 우리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장비 공급에 국내 회사는 아직 우리가 끼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한 세계 메이저 몇 개 회사들이 이제 이걸 장비를, 걔들이 이제 퀄리티가 어슈런스 되는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빨리 이런 분야를 이제 진입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장비 선택도 이거는 기본적인 카탈로그 데이터가 다 있어가지고 일을 하는데, 이거는 히스토리컬 벤더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다. 거기 해봤더니 뭐 문제가 없다더라. 거기 해봤더니 제대로 성능이 나온다더라. 그런 히스토리컬 데이터가 되게 중요한 거야, 이게. 그리고 액츄얼과 히스토리컬 데이터가 좀 매우 상이하다. 참 재밌죠. 예? 그리고 이거는 페런티십, 이쪽은 목적에 따라 되고, 의장 분야도 좀 틀리는 것 같고, 이건 다큐먼트가 심플하지만 이쪽은 다큐먼트가 되게 많습니다. 위험, 리스크 베이스드 이런 베리피케이션도 필요하고, 머티리얼도 필요하고, 이거 직접 관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쪽 다큐먼트 준비하기가 우리가 아직 경험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오너한테 최종 다큐먼트를 다 줘야 되는데, 다큐먼트 작성을 다 해가지고. 다큐먼트가 워낙 다양하고, 할 분야가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분야가 되게 어렵고. 그리고 자재 분야도 이건 일반 선박자료지만, 이건 굉장히 고급 자재. 온도가 되게 낮다든지, 압력이 되게 높다든지. 보통 이쪽은 압력이 400바, 500바 이래요. 밑에 바다 밑은. 압력이 높다 보니까 당연히
고급 머티리얼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막 굉장히 티타늄 합금이라든지 플렉스 합금이라든지 이거 바로 다음에 나오네. 이거 로우 프레저. 이쪽은 하이 프레저. 이건 내업. 이거 웨어프도 작업 비중이 되게 높다. 거 가서 인슐레이션을 해야 되니까, 인슐레이션하고 시운전 막 해야 되니까. 아주 뭐, 국내 현실에 딱 맞게끔 이게 정리를 잘 해놓은 자료 같아요,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해양 플랜트하고, 그 선박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제 막연히 좀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게 비즈니스를 진짜 하면서 이거 만든 자료 같아요, 이거.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 책의 챕터 1, 2는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양도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주 챕터 1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쓰여 있네요. 그래서 한번 좀, 기본적으로 쭉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 와중에 이제 우리가 피드를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지만, 우리 피드 부분이 우리가 좀 가져야 될 위치가 어느 부분 위치인가. 우리가 피드를 하면서 뭘 또 어느 부분을 관점에서 봐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잠깐 요거 설명하고 뭐 휴식 시간 가지면 되겠네. 원래는 제가 저기 이런 EOS 부분을 좀 정리를 좀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은 한번 여러분들이 요 준 자료를 보면은 기본적인 설명이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뭐 팽 로빈슨 이퀘이션이라든지 여기 여러 가지 뭐 이퀘이션들 설명이 비교적 좀 잘 나와 있으니까 이걸 보시면은 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봤던 방정식들 하이시스 안에서 왜 이런 거 선택하게 됐었습니까? SRK, 팽 로빈슨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요것도 옵션 중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밑에 부분 이렇게 이런 식들이 어떻게 도출되어 있는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여기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요거는 한번 쭉 뭐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한번 봐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장수가 이것도 꽤 됩니다, 이것도. 그리고 요거에 대한 연구는 뭐 자료가 워낙 많이 있어가지고 여러 인터넷에서 쉽게 자료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필요한 자료는 있을 것 같고. 지금 몇 시야? 요거는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할까요? 네,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런 부분 하고